중국 고사에 보면 형설지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독소로 가난한 사람이 집안을 크게 일으킨 두 사람의 얘기입니다. 위진남북조 시대의 동진 사람의 소은강과 차윤인데 소은강은 당시에 이제 등잔기름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죠. 그러니까 겨울밤에 하얀 눈빛에 글자를 비춰가면서 공부를 이제 좀 많이 해갖고 벼슬길에 올라서 현재 우리나라로 보면 감사원장급인 어사대부가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차윤이 상당히 많이 말이 되는데 이 양반도 역시 등잔기름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기 때문에 여름밤에 엷은 명주 주머니에 반딧불이를 잡아 넣은 다음에 그 불빛으로 독서를 해갖고 이부상설에는 매우 높은 관직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곧바로 질문이 나오는 거는 차윤의 고사에서 반딧불이로 공부를 했다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학자들은 반딧불이 한 마리가 3룩수 정도가 돼갖고 반딧불이 80마리는 쪽당 20자 인쇄 천자문을 뭐 소울찮게 읽을 수 있고 200마리 정도를 갖다가 잡아서 쫙 놓으면 신문 읽는 것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딧불이의 명칭이 아주 재미있어요. 반딧불이를 개똥벌레라고 이제 부르는데 두엄해버린 개똥에 변해서 벌레가 된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반딧불이는 완전 탈바꿈하는 딱정벌레입니다. 그래서 알, 유충, 그러니까 애벌레죠. 번데기, 성충 등 모두 빛을 내는데 1.2cm에서 1.8cm 만만치 않은 크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배마디의 아래에 끝에 옅은 노란색이 있어서 발광을 내는데 우리나라인 경우 4종이 지금 있다고 그럽니다. 또한 보통 곤충처럼 암컷이 수컷보다 이제 좀 큰데 수컷은 꼬리 쪽에 2줄, 암컷은 한 줄로 발광하는데 날아다니는 거는 주로 수컷이고 반딧불이를 손으로도 잡을 수 있는데 반딧불이 손으로 찌면 아마 망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딧불이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거든요. 거기다가 북미의 암놈 반딧불이는 수컷 반딧불이를 유인해 갖고 잡아먹는데 이게 이 불어로 유명한 파무파탈입니다. 말하자면 남성을 파멸시키는 모렴치한 요부로 얘기하는데 이때의 암컷 반딧불이는 수컷보다 매우 크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반딧불이가 워낙 일반 동물하고 다르니까 과학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1887년에 프랑스의 뒤부와 박사가 갈매기 조개 및 반디 방아벌레의 발광 성분이 2가지다. 여기서 열의 안정한 부분과 불안정한 성분이 있는데 안정한 부분은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루시페린이라는 효소고 불안정한 효소 성분이 루시페라제다. 그래갖고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효소의 작용으로 발광을 한다는 거죠. 즉 루시페라제 효소가 루시페린을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빛이 나온다. 물론 뭐 지금 이제 워낙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바다 해파리인 경우는 발광 단백질도 발견돼서 이제 루시페린에서 루시페라제가 유일한 발광 요소는 아니지만 좌우간 발광 생물의 대부분은 이렇게 효소의 역할로 발광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효소 작용에 의해서 생명체를 가동시키는 화학 에너지는 ATP와 합성을 해갖고 중간 유도체인 아데닐 루시페린을 생성하고 요게 쪼르륵해서 생물 발광을 하는데 생물 발광의 중요성은 변환율이 99%나 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모든 것에서 빛은 열을 내는데 열을 내지 않는 차가운 빛이라고 그러는데 효율이 매우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생물 발광은 2가지가 있는데 바다 생물에서는 체외 발광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세포 내 발광인데 이게 이제 반딧불이나 초롱악이나 뭐 일부 프랑크톤이나 야광
산소방춘이나 이런 것들의 해양생물들이 세포내 발광을 하는데 심해 생물 중에서 약 75, 6%가 생체 발광하는 거로 추정을 합니다. 대부분의 바다의 유기체가 푸른빛을 내는데 푸른빛이 물속에서 다른 색깔보다 더 멀리까지 가기 때문이다. 자, 그래갖고 생물 발광은 주로 지방질 산화, 즉 많은 물질이 산화하면서 발광하는데 이때 이제 동식물의 조직이 계속 움직이며 발광할 때 빛이 강해진다는 이제 보고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광합성하고 반대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광합성은 빛이 전자를 보다 높은 준위의 궤도로 이동시킬 때 생기는 에너지를 탄수화물 합성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생물 발광은 지방질이 산화될 때 또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화학 반응일 경우에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개구리의 심장이 수축할 때 심장의 표면은 항상 발광한다는데 이 학자들 얘기로는 인간도 즉 사람도 미약하게 발광한답니다. 여기에서 2001년에 미국의 베드포드의 터프츠 대학 트림머 박사는 이것이 그 반딧불이의 기본 요소가 인간 심장의 박동과 혈압을 조절하는 산화질소가 반딧불이의 불빛을 조절하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 근데 이 산화질소가 뭡니까? 비아그라하고 다이너마이트의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산화질소가 반딧불이의 기관 즉 공기를 지나는 통로에 위치한 세포에서 산화질소를 생성을 해갖고 반딧불이의 뇌가 보내는 화학적 신호에 따라 인접한 세포 조직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정지시키면서 주기적으로 산소 방출이 이루어지는데 다른 세포가 빛을 발하도록 효소를 만든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곤충의 뇌에서 빛의 종류와 지속 시간을 조절하는데 어떤 종은 장기간 한 가지 빛만 내고 어떤 종은 짧은 빛을 뭐 3번씩 연속으로 내고도 한답니다. 자, 이랬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개똥벌레 등 발광생물의 빛의 원천은 효소죠. 근데 효소가 뭐냐? 효소는 생물활동의 핵심이죠. 즉 효소가 작동하지 않으면 생물이 살아가는데 큰 지장을 주는데 물론 대부분의 단백질이 효소입니다. 생물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화학 반응을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효소 자체가 없어서는 생물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무슨 소리냐? 노벨상의 보고라는 거죠. 그래갖고 1946년에 효소에 관한 연구로 썸너 박사, 노스럽 박사가 노벨 화학상을 받았고요. 1962년에 막스 페루치가 노벨 화학상, 또 콤포스와 프렐로그도 1975년에 받았고 2018년에는 프랜시스 아놀드 박사 등이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는 효소를 진화의 원리로 인정을 해갖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 과학상 중에서 가장 많은 분야의 노벨상을 받은 게 바로 효소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에서 2008년도에 시모무라 오사무 박사, 마틴 첼피 박사, 로저 와이 첸 박사가 반딧불이의 발광현상을 연구를 해갖고 노벨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사실은 이 형광에 대해서는 뭐 많이들 알려져 있겠지만 만물의 색은 빛에서 나오죠. 그래서 물질 속에 분자가 빨강, 파랑, 초록의 3가지 빛의 기본색을 흡수 또는 반사하면서 천연색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형광 물질은 다른 원리입니다. 형광 물질은 특정한 양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할 때 에너지의 대부분을 빛으로 바꾸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배 여건의 위조 여부를 감식할 때에 형광 물질을 박박 썼다는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형광 잉크는 가시광선을 흡수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색을 띠지 않으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자외선을 조사하면 이를 흡수해갖고 장파장인 가시광선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서 형광의 특성 및 중요성은 빛의 세기를 측정할 때 형광은 흡광보다 민감하게 검출되는데 무려 1000배 이상 낮은 농도도 검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되느냐 하면 형광 분자로 꼬리표를 붙여서 일일이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단백질 같은 아미노산의 서열도 분석을 하고 심지어는 DNA의 염기 서열도 분석하고 항원, 항체도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중에서 반딧불이 여구의 결정적인 거는 2008년에 노벨상이 생물 발광의 신비 즉 효소를 연구한 세 사람에게 수여가 됐는데 수상업적이 녹색 형광 단백질 GFP의 발견 및 개발입니다. 분자 생물학의 연구에서 염색체의 DNA 서열에 새겨져 있는 유전 정보를 규명에 초점을 한다. 그게 잘 알죠. 개념 프로젝트 오고 등등 얘기를 쭉 하는데 DNA 서열은 단지 1차원적 정보만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세 사람이 녹색 형광 단백질을 발견해 갖고 생물의 생체 시스템의 정량 분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생물학, 의학, 약학, 연구 등의 아주 급진전을 이루었다. 이런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노벨상 위원회에서는 이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제1막 녹색 형광 단백질을 발견했다. 요게 1961년에 오사무 시모무라 박사가 해파리의 에코리아 빅토리아의 자체 발광에 관여하는 단백질 아쿠오린이 흰색광을 발현한다. 여기에서 녹색 형광 단백질인 GFP는 전자의 들뜸 현상 때문에 방출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쿠오린의 청색 자체 발광은 발광 현상 없이 해파리로 전이돼 갖고 GFP의 전자를 들뜨게 해서 녹색광이 방출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녹색 형광 단백질로 초록색을 띠는 해파리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됐는데, 요것이 녹색 형광 단백질이 생명체에 있다는 거죠. 자, 이랬는데 이거의 중요성은 제2막으로 녹색 형광 단백질의 유전자가 발현되게 하는 건데, 이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GFP 유전자에 일반 유기물을 접목을 한다고 해서 이게 형광 단백질이 되느냐, 이렇게 아주 의구심을 표현했는데 찰피 박사가 도전을 한 거죠. 예쁜 꼬마 선충의 복제 형광 단백질 유전자를 접목을 했더니 글쎄 형광이 발현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GFP가 보편적인 유전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3막에서 로저 첸 박사가 녹색 형광 단백질 유사 물질들을 보편적인 유전 표지 물질 세트로 개발을 했다. 이것이 이제 1차, 2차, 3차로 해갖고 첸 박사는 자기가 개발한 거를 많은 학자들한테 제공을 해서 연구에 활용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단백질이 생물에 관련한 과학의 획기적인 혁신을 추진을 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도 특별하게 발광에 대한 것을 대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죠.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발광생물의 활용 분야가 수없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얘기를 드리려면, 제일 먼저 건물의 조명에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1935년에 파리의 해양연구소에서 국제학회가 열렸을 때 큰 홀을 모두 발광세균으로 이렇게 밝혔다고 그럽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발광생물로 할 때는 전선이 필요 없어요. 거기다가 열을 내지 않는 냉광이라 거의 100% 빛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프랑스의 스타트업 글로위에서는 2016년에 오징어 발광 박테리아로 상점에 문도 오고 공공장소라든가 각종
설비라든가 빛의 도시 파리 전체를 밝힐 수 있다. 이렇게까지 아주 기염을 통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단점은 있어요. 발광 세균이 한 3일 정도 간다는 거죠. 뭐 더 가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점점 일반 조명과 경쟁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빛내는 유전자, 미생물. 이게 특정 유해 물질 또는 화학 물질을 검출하는데 사용되는데 현재 전 세계에 한국을 포함한 70여 국에서 약 1억 개의 지뢰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심션 벨킨 교수가 센서 형광 박테리아를 지뢰 매설점에 설치를 하니까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거 있는데 금속으로 이제 지뢰가 만든 것도 있지만 플라스틱 지뢰도 있는데 그것도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서는 알루미늄, 수은 등 금속에서 빛을 발하는 박테리아를 개발해 갖고 광산 내에서 금속 탐지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뭐 이제 생체로 들어가 갖고 분자마다 주위 극성에 따라 형광색이가 다르다는 걸 이용을 해 갖고 세포막이나 단백질 형광분자를 결합을 시켜 갖고 형광분자 주위의 점성도 알 수가 있다. 이러니까 단백질의 구조 변화를 용이하게 추적할 수 있다는데 무슨 소리냐면 제약이라든가 이런 거고 뭐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생물체 발광의 중요성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간들을 속색이게 만드는 암과 같은 고약한 질병의 획기적인 치료법을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암에 치료하는 방법은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 제4의 암 치료 방법으로 빛을 조사해 갖고 종양 조직을 파괴하는 이런 것이 뭐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이것의 장점이 부작용이 적고 약제에 대한 내성이 없다. 이제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궁경부암이나 피부암이나 담도암, 식도암 등 빛을 직접 조사 또는 내시경으로 접근 가능한 부위는 가능한데 이게 전체가 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분야. 그래갖고 2020년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팀의 이성수 박사도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이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빛을 내는 단백질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기술도 개발했다고 합니다. 생물방울광 현상이 지금 현재 아주 대다지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다가 영상화로 이들을 전부 다 이제 영상으로 와서 병리학의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해서 2019년 스위스 로잔 연방공과대학의 고인 박사가 생물 발광에 기반한 영상화와 생체 내 포도당 흑수량의 정량화를 논문으로 발표해 갖고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암 종양의 설탕 섭취 시 반딧불이처럼 빛을 낸다는 거예요. 빛의 양은 대사된 설탕의 양과 비례해서 빛을 내는 단백질로 암세포만 선택을 해서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당뇨병, 신경퇴행성 질환,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등 신진대사의 변화가 아주 심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많은 병에 발광생물에 크게 이제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러는데 이거에 보다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어둠에 깔리면 스스로 빛을 내는 반딧불이 가로수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아바타, 나비족의 판도라 행성의 야광으로 전체로 빛나는 식물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배가 안 아픕니까? 그러니까 지구에서도 그렇게 보자. 그래갖고 반딧불이 가로수를 연구하자. 여기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2006년에 국립대만대학교의 우신즈 박사가 온몸하고 심장 등의 장기까지 초록색인 돼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해파리에서 채취한 형광 초록 단백질을 돼지한테 동물 대 동물로 주입을 했는데 이게 저렇게 솔창게 되더랍니다. 이뿐입니까? 2004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해갖고 김태환 교수가 해파리 녹색 형광 유전자를 닭에 주입해갖고 세계 최초로 어둠 속에서 자외선을 조사했더니 밝은 녹색을 띠게 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이것의 중요한 거는 닭에 원하는 유전자를 삽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달걀에서 사람의 조혈 촉진 단백질이나 혈액 응고 단백질 등 고가의 치료용 단백질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러는데 이건 동물 대 동물입니다. 그런데 반딧불이의 형광 유전자를 식물에 접하는 연구들이 이제 추진이 돼 갖고, 즉 박테리아의 발광 유전자를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에 접합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식물의 질소가 부족할 때 뿌리가 선명한 푸른색을 내도록 만든다. 그래갖고 계속적으로 연구되는데 캘리포니아의 헬린스키 박사는 어두운 데서도 빛을 쪼여 뿌리와 줄기 잎부분에 빛나게 만든다. 그런데 뭐 반딧불이만 씁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발광세균의 루시페라제 유전자를 사용해갖고 뭐 당근도 빛나게 만든다. 그런데 여기에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식물이 내는 빛에 약하고 독성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MIT 대학의 한국의 곽선영 박사가 2017년에 빛을 내는 물냉이를 이제 개발했어요. 화분 앞에서 책을 읽을 정도로 이제 빛이 밝았는데 루시페린과 루시페라제를 미세 입자에 넣어 물에 녹인 후 그냥 식물에 주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2020년에 러시아의 카렌 사르키산 박사가 세계를 놀라게 하는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동물과 동물, 동물과 식물이 아니라 식물과 식물로 해서 발광식물을 만든다는 겁니다. 베트남에 자생하는 버섯, 네온노토파누스 남비라는 버섯인데 이게 이제 발광을 하는 거예요. 이 발광을 하는 버섯의 DNA를 발광 능력이 없는 담배잎과 담배 나무꽃에 이식을 했는데 묘목부터 죽을 때까지 발광을 하더라는 겁니다. 원래 식물에 있던 카페익산이 루시페린으로 변화해갖고 이후 루시페라제에 의해 산화되면서 빛을 내었다는 건데, 이것이 식물과 식물이라니까 부작용이 없고 빛을 내는 관상용 나무나 꽃, 뭐 장미꽃 등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은행나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데에 접목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